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여러분 77페이지 펴주시고요. 앞 시간에 이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정리했고,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보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무엇이냐? 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용역에서도 간주 공급은 있습니다. 실제로 간주 공급이 있으나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재화의 경우라는 것은요, 재화의 경우는 간주 공급을 발각해낼 수가 있죠. 사업상 증여를 했다든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재화이기 때문에, 이 항상 재화라는 건 입고 출고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엔가 판매했거나 사용했으면 재고가 그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됩니다.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판매하지 않았으면 어디다 썼는데 어디다 썼느냐, 이거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추적이 가능한데, 용역이라는 것은 영물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후에 증명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간주 공급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으나, 그래서 사업자들의 간주 공급을 우리가 이 과세 형평에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규정하고 현실화하기는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화하게 다르게, 재화의 공급과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가 재화의 간주 공급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화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예, 재화 무상 공급. 그 무상 공급이 다 뭡니까? 예, 사업상 증여라든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거, 이게 다 무상 공급에 사실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용역의 무상 공급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잘 나오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데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과세 용역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과세 용역들 많이 있죠. 과세 용역 무상으로 해주는 건 과세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용 부동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니까 과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용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보면 돼요. 예.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건 사업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개인 주택 같은 거, 이런 건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용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역이니까 부동산의 임대가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또는 원룸 또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 요 예외인 거 이거 딱 하나 알아주셔요. 예.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은요, 법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영자의 가족을 다 포함해서. 예. 또 주주 중에서도 그 중요한 주주들, 이런 사람들은 다 특수관계인.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니까 그 특수관계인 하면은 되게 가족관계, 예. 그 대표자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 사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잘 구분지어야 하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용역이고 이것도 용역인데 이거는 재화라는 얘기죠. 이것은 용역인데 이거는 재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용역과 재화의 경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은요, 무조건 다 용역이에요. 건설업 다 용역입니다. 자재를 건설업자가 부담을 했든 건축주가 부담을 했든 건설은 다 용역으로 본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아까 앞에서 그 재화의 공급에 나와 있던 가공업자를 가리키는데요. 가공업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가공은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공이 뭐냐면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한 가공만 해주었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용역의 공급이니까 용역의 공급을 무상으로 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내가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로 가공해줬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라도 부담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이게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앞에 거는 단순한 가공이고 지금 여기 저 세 번째 나온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더해가지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걸 무상으로 해줬다고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이건 안 되겠죠.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니까.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서 가공업의 경우에 그 경계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와 그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것인데요. 즉 무형자산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단순히 대여만 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대여라는 것은 양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끝나면 다시 우리 거에 되는 것이죠. 대여, 빌려준 겁니다. 그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그런데 양도했다. 양도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매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바로 앞 시간에서 했던 재화의 공급과 지금 방금 간단하게 정리했던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재화의 수입이죠. 수입하는 경우. 자,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까?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은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본다. 반입하는 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은 우리가 수입으로 본다.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해가지고 가져왔다 하는 것도 수입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이니까 면세가 적용되잖아요. 면세가. 근데 이걸 식용으로 가져오면은 면세입니다만은 비식용으로 가져오면은 면세가 아니에요. 외국 선박이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 같은 경우도 면세가 적용되는 수입 곡물은 식용으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곡물을 꼭 곡물이라면 이제 여러분 옥수수 같은 거 곡물이잖아요. 우리가 꼭 먹기 위해서 사오는 게 아니죠. 옥수수는. 일부 농산물이나 이 수산물 중에는요, 식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공업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과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해상에서 채집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수입이다. 외국 선박이 가져오면. 국내 선박이 가져오는 건 수입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 신고가 되었는데 들어왔다. 수출 신고가 됐다는 거 국내에서 생산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다시 국내에 들어오면 그것도 수입으로 과세가 된다 이거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다시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수입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화의 수입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 주셨어요. 부수재화, 여기에 적당한 이해할 만한 무슨 사례가 없겠느냐. 이 부수재화. 자, 한번 일단 부수재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부수재화나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네. 첫 번째,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는 이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제품 도소매 사업자하고 만약에 생산하는 사업자 간에 컴퓨터 거래를 한다. 그 예를 제가 들었었는데, 자, 컴퓨터를 50대를 매입을 했어요, 공장에서. 근데 컴퓨터를 매입을 할 때 컴퓨터 본체를 만약에 50대를 어떤 모델에 대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 본체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본체에는 키보드, 마우스 다 포함해서 판매가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걸 증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부수된 재화로 그냥 본다 하는 얘기고요. 또 이 부수되는 재화에 대한 부분은 과세냐 비과세냐 아니 과세냐 면세냐를 따질 때도 이게 또 필요합니다. 과세냐 면세냐를 따질 때. 네. 그러니까 주된 재화가 가령 책인데, 주된 재화가 책. 만약에 백과사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즘 백과사전은 뭐 인터넷 때문에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백과사전을 샀어요. 백과사전 5만 원짜리를 샀는데 거기에 DVD가 한 5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DVD 음반은 과세제화이고 이 백과사전은 도서니까 면세제화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그 서점에서 팔 때는 백과사전 5만 원, 그 안에는 DVD까지 다 포함해서 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만 원 모두 다 면세 처리를 합니다. 면세 처리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DVD가 과세지만 이거는 책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이라는 그 제화에, 그 면세 제화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거다. 그래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주된 제화의 과세냐 면세냐를 따라가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상 증여로 보느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부수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증여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수된 재화나 용역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이거는 이제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냐 과세 사업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과세 면세 여부 따질 때 이거 필요해죠. 그래서 주된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이냐 면세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과세냐 면세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FAT 1급 교재에 이와 똑같은 표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예 이 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다. 자, 가운데에 보면 주된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조업은 과세 사업자이고요. 금융업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부수되는 재화가 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수되는 재화라는 의미는 자, 제조업이 토지를 가지고 팔거나 그러진 않죠.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된 재화가 아니에요. 이 제조업 입장에서 토지는 마찬가지로 금융업, 은행에서 토지라는 것은 주된 그 거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수된 재화입니다. 토지가. 자, 그런데 이 토지는 뭐예요? 면세예요. 이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는 무조건 면세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면 돼요. 주된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이든 면세 사업자이든 따질 필요 없이 부수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이면 과세 여부를 무조건 면세로 본다. 그런데 밑에 건물을 공급했다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제조업에서도 건물은 부수된 재화요. 또 금융업에서도 건물이라는 건 부수된 재화입니다. 주된 재화가 아니에요. 자기 업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과세 재화에 해당이 되죠. 부수된 재화가 과세일 때는 무엇에 따른다? 업종에 따른다. 업종이 과세이면 과세. 업종이 면세이면 면세. 부수된 재화가 과세의 경우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건물을 처분했다. 그럼 부가가치세 10% 과세되는 거예요. 제조업은 과세 사업자니까. 그런데 국민은행이 만약에 건물을 처분했다. 그러면 면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저희 학원이 과거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학원을 운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통학 이 버스, 승합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학원차를 이렇게 팔잖아요. 학원차를 팔면은 중고 자동차 하는 분들이 빨리 사가려고 합니다. 학원차는. 일단 사는 사람 입장에서 면세니까. 면세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할 때도 그냥 계산서, 부가세 없이 그냥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승합차를 학원 것이 아니고 저기 운전학원 거에 승합차를 만약에 산다. 그럼 운전학원은 또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면 운전학원에서 만약에 똑같이 승합차를 중고 승용차를 2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2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그리고 운전학원은 그 판매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다른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이면 주된 사업에 따른다.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도 우리가 그동안 FAT 1급 시험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 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동을 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기로 잘 나오는 것이 이 장기할부 판매라든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부, 전력이나 가스 이것이 잘 나오는 표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검침원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걸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전력회사나 가스회사는 자기네들이 받기로 한 때 그 청구를 하면 그때 그 청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장기할부 판매 포함해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인도하는 때입니다. 대부분이 다 인도하는 때예요. 간주공급 앞에서 설명 나왔었는데 간주공급은 소비되는 때, 사용 소비되는 때이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항상 폐업하는 때 이렇게 되죠. 또 무인 판매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현금을 꺼내는 때 이런 것들 특이사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전부 선적일, 기적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의 조건이 밑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할부 판매이다라는 게 있는데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을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라 한다. 보통 그냥 기간이 1년 이상인 거 이렇게 사실은 1년까지는 단기니까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건데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게 인도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이 들어오는 날까지니까 그렇게 따지면 1년 넘게 되겠죠. 1년을 초과하는 것이 장기할부 판매입니다. 참고로 그건 넣어놓은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용역이라는 것은 재화처럼 뭐 주고받고 이렇게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죠. 영무의 제공이 우리가 용역이니까 그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또 시설물이나 권리 등을
되는 때를 또 공급시기로 봐요. 이런 임대업에서는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네, 그 나머지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하고. 네, 그래서 뭐 여기도 그렇게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장소. 네, 거래 장소라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니까 재화의 공급의 경우는 인도, 양도되는, 즉 재화가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본다는 거죠.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 시설물이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우리가 거래 장소라고 하죠. 거래 장소도 그렇게 시험에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세율과 면세가 정리되는 표가 나오죠. 네. 자, 여러분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앞에 교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 영세율의 개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 사업자이어야 됩니다. 과세 사업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영세율은. 그리고 영세율을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완전 면세가 된다.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면세 사업자에 비하면 면세 사업자는 완전 면세가 아니에요. 부분 면세가 되는데 영세율은 완전 면세가 된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그럼 누구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사업자에게는 영세율 적용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이 비거주자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외국인, 또 외국법인 하면 이제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의 법인이 되는데, 거기 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외국에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이거 영세율 적용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인과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그래서 국가별로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소개가 나왔는데요. 다 수출입니다. 재화의 수출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도 있고,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도 있고, 위탁 판매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도 있고, 외국 인도 수출이라는 것도 있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도 있고, 뭐 원료를 통해서 반출해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도 수출하는 재화의 수출로 보는데,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합니다. 그리고 용역의 국외 공급에 대해서도 수출로 인정이 되죠. 해외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이런 데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우리가 화물이나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운송 또는 수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외화 획득을 위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기관, 국제연합기구, 이러한 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교 공관이나 그 영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 공무원,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네. 나머지는 뭐 내국신용자 구매 확인서는 아까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기가 이거 나와요.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간이과세자도 수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수출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규모가 간이과세자 하면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은 업종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출을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이게 수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 사업자에게 적용 안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그거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매입세액 쪽에서. 근데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과거에는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이과세자의 한도를 8천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현재는 안 되고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은 받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되는 거고요. 다음은 면세를 보겠습니다. 자, 면세의 개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면세라는 것이죠. 부분 면세.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없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죠. 그래서 매입세액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도 않죠. 매입세액에 환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여러분이 최종 소비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면세 사업자가 다 최종 소비자가 되는 셈이에요. 그걸 전가할 수가 없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부분 면세다.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여기에 책에 다 나열하지는 않았는데 AT 시험에서 주로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첫째, 기초 생활 필수품과 필수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 주는데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미가공 비식용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 주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국내산만 면세다라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요걸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식용은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그러나 비식용의 경우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비식용에 대해서는 국내산에서만 면제를 적용합니다. 수돗물 면세, 연탄, 무연탄 면세, 여성 유생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의 기저귀하고 분유, 분유에는 이제 액상용 분유도 포함한다. 역외군송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 주는데 제외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역외군송은 과세다. 그래서 과세되는 것들이 이게 좀 비싼 것들은 다 과세예요. 항공기, 우등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이 부분은 역외운송이지만 과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되는 그럼 역외운송이 뭐냐? 그냥 일반 버스, 일반 지하철, 고속철도가 아닌 뭐 무궁화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이 면세입니다. 그래서 의료 진료 용역이라든가 수의사의 그 동물 진료하는 용역,
또 혈액이 면세이고요. 교육 용역이 면세인데 여기 교육 용역에 괄호해가지고 두 개는 좀 써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육 용역은 전부 적용은 안 됐고요.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이 현재 과세 교육 용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 나머지 교육은 면세를 적용받죠.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한 우표가 면세이고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면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면세. 법소정, 담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면세이고요. 예술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운동경기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뭐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추어인 것이죠. 그런데 국내 프로리그 같은 거 이런 것은 K리그 이런 것들은 프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 운동의 입장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토지가 면세인 거 아시죠? 그리고 금융보험이 면세이고요. 저술가, 작곡가 또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영역에 대해서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또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면세 적용해 줍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다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면세를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면세 적용해 줍니다. 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 면세,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또 면세 포기 제도가 있어요. 면세 포기 제도는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로 영세율 적용받으려고 하는 면세 사업자예요. 그 외에 또 학술 연구단체와 기술 연구단체가 학술이나 기술 연구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할 때도 면세 포기 가능합니다. 이거 주로 이제 여기 1번을 주로 잘 알아두시고, 면세 포기를 하는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3년간 효력을 갖게 됩니다. 면세 포기 효력이. 그러니까 3년 이내에는 면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과세로 바뀌고 나서 뭐 1년 만에 다시 면세로 돌아온다든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일반 과세자가 그냥 된다는 거죠.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없다. 3년간은. 그럼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적용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계속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어떤 수출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걸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 그러면은 면세 포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수출을 일시적으로만 할 거라면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이것저것 견주어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외사항이 여기 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에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체국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체국이 하는 사업에는 일부 과세 사업과 또 일부 면세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죠. 여기 과세입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단체 조합이 부동산 임대, 도매, 소매,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천시도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건 설립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시설관리를 거기서 다 해요. 시설관리가 이 임대 관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주차장 임대 이런 것들 다 과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세 사업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어떤 진료 용역들 이런 것도 과세가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은 과세 표준과 매출세. 네, 여기서 좀 쉬었다 하죠. 네, 제4절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